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북한의 남측 자산 청산하겠다, 또 남북 합의 무효화 선언을 하겠다, 또 오늘 아침에는 핵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했고요. 김석향 교수님, 북한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굉장히 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5월 달에 그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70일 전투도 무사히 해내야 하고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김정은이 굉장히 능력 있는 훌륭한 지도자다. 나이는 어리지만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다라는 걸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걸 지금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 이 부분밖에 없는 거죠. 뭐 무기를 개발하고 뭔가 쏘아 올리고 뭐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비록 작은 고슴도치 같지만 고슴도치가 이렇게 털을 쫙 세우고 있으면 큰 짐승인 미국도 덤비지 못한다. 우리는 자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인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 더 이상 굶주리게 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우리 위대한 인민들이 그동안 굉장히 고생했다라는 말을 했지만 인민들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좋아진 건 없거든요. 이런 상태로 7차 당대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여줘야 하는데 이 보여줘야 하는 것에서 한 축으로 지금 이 핵무기라든가 뭐 발사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홍 교수님. 네. 한미연합훈련이 지금 뭐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 시행되고 있고 전략 자산들이 이제 오고 하니까 이게 사실 그 뭐 전투기 또 전폭기 한두 대로 북한의 상당 부분을 다 파괴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것들이기 때문에 또 쌍용 훈련이라고 해서 이 상륙 작전에다가 이제 진공 훈련까지 해서 평양까지 진격하겠다 이런 훈련까지도 이제 하니까 또 참수 훈련이라 그래서 참수 작전, 소위 김정은의 목을 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훈련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북한군의 이제 사기를 북돋아야 될 그럴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좀 많은 자기네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훈련을 하면 되는데 뭐 자원이 없기 때문에 휘발유도 없고 그러니까 말로써 특히 그 비대칭 무기로서 그 미사일과 핵을 강조해서 자기네들은 뭐 큰 훈련 안 해도 그냥 미사일로 그냥 수도 서울을 공격하겠다. 그러면 뭐 우리는 그 지정학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노림수가 결코 밀리지 않겠다라는 그 기싸움도 있는 거고 또 주민들이나 군의 사기를 북돋아서 당대 갈 때까지 이제 주민들과 그 당원이나 아니면 군인들 결속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어제였죠. 북한 조평통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즉 우리 측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측 자산을 모두 몰수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걸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각부터 북남 사이에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 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 남조선 괴뢰패당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만큼 이에 따라 우리는 우리 측 지역에 있는 남측 기업들과 관계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해 버릴 것이다. 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업지구도 폐쇄가 되면서 언젠간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은 들었는데 어떻게 시기가 좀 빠릅니까? 어떻습니까? 딱히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번에 그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사실은 북한 쪽에서 보면 예측하지 그 정도까지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폐쇄하고 사람들 다 나오게 하고 이 정도까지는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놀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사이에 굉장히 안에서도 논란이 있었겠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이냐. 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리고 그 이런 카드 저런 카드를 썼을 때 잃을 것과 얻을 것에 대해서 나름 논란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논란이 김정은이라는 이 젊은 지도자의 위상을 훼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지도자의 위상. 그 뭐 국가의 안전 이전에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곧 국가가 김정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골라보다가 결국 이렇게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 시기적으로 특별히 빨랐다거나 뭐 특별히 늦었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냥 뭐 흘러가는 과정 중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저것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 여기서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합의가 무효다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경협과 교류에 대해서 이제 무효라는 거고요. 네. 이를테면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간의 6.15 선언이나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간의 14 선언 이런 거는 무효라고 여기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특히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남북 관계는 결국 우리가 시혜적으로 도와주는 거다. 네. 그리고 이 개성공단 이런 것도 그 근로자 임금 가지고 핵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들로서는 남한에 우리가 신세진 거 없다. 경협 안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런 기싸움에서의 자기네의 결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합의가 다 무효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를테면 6.15나 14 같은 거는 거기 뭐 남북 기본 합의서까지도 그런 거는 예라고 저는 아직은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이런 선언을 도대체 왜 했느냐 보면은 요번에는 지난번 2013년하고 달리 전기하고 수도도 다 끊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부자재나 기계가 있는데 전기도 최소한의 전기도 안 들어가면 다 상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두면 다 망가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빨리 갖다가 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더 뒀다가는 원부자재가 막 부식이 되고 또 기계 같은 것도 못 쓰게 되니까 예. 뭐 처분한다고 요번에 말이 나온 게 처분이라는 용어는 처음 사용했거든요. 처분. 그러니까 어디 판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전력만 공급하면 생산도 할 수 있고 근데 전력이 갑자기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갔다가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원부자재 같은 거는 그냥 뭐 옷과 뭐 원료 같은 건 다른 데 갖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려다 보니까 뭔가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선언한 것이 아닌가. 전 예.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무효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 주시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그러니까 북한의 속내를 네. 어디까지 파악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홍 박사님의 의견에 약간 의문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 중요한 합의들은 빼고 뭐 이렇게 좀 경제와 경협이라든가 관련된 뭐 것만, 이런 것만 무효로 한다고 했으면 저렇게 모든 합의를 이 시간 이후로 무효로 한다고 했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그레이 에리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는 중요한 합의는 아니고 이것들을 이 경제 협력만 무효화한 거였어라고 얘기하려고 했을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게 끝까지 가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는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만큼 위협을 느낀다는 얘기일 텐데 이게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에 대해서 저쪽에서 이렇게 그 대응을 한다고 저쪽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면 우리 정부만 지금 그 독자 제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유럽연합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도 이게 하고, 뭐 유엔에서 하는 그런 차원의 제재가 아니라 국가별로, 그러니까 유럽연합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약간 관계가 틀어지면 저쪽으로 좀 기대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살 길을 끊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목을 조여 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기를 보여주는 건 맞는데 어디까지였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거기에 투자된 돈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2조 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고 우리 정부한테는 어떤 느낌이고 또 북한한테는 어떤 느낌일까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 뭐 2조 원을 뭐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겠죠. 왜냐하면 북한이 과거에는 항상 북한이 이제 중단을 하거나 파행을 하는 그 원인을 제공했는데 이번도 원인 제공 물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벌어진 거지만 이 개성공단 자체에 대해서 전면 중단 조치 내린 건 이제 우리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그들이 먼저 조치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에 걸려 있는 게 죄송합니다. 걸려 있는 게 핵과 미사일에 대한 뭐 도발 이거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북한 정권으로서는 이게 자기네 정권의 생존과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박근혜 정부 이내에 이 문제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오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그러면 저들이 할 수 없는 거를 결국 걸었으니까 네. 이 재산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물론
법적으로는 포기할 수가 없죠. 계속해서 우린 따지고 배상도 요구하고 해야 되지만 네.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저들이 이걸 가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게 뭐 1조 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1년에 개성공단에 5만 3천 명 임금이 1,000억 원 조금 넘는 거거든요. 네. 그럼 1조 원이면 10배, 10년의 임금이에요. 아. 그러니 그걸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상하니까 네. 전기라도 이제 또 그중에는 정밀기계 같은 것도 있다 그래요. 그런 거는 전기가 기본적으로 최소한이라도 공급 안 되면 이제 그 기계가 망가지는데 네. 빨리 갖다 자기네들 다른 데 갖다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로서는 제일 원하는 거는 개성공단을 다시 자기네 힘으로 운영하는 거겠죠. 예. 뭐 중국의 사업가를 들여다가 하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어느 사업가가 북한에 가서 지금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 생산에도 어디 팔 데도 없고 전부 이 제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전기를 공급하고 수도를 공급해서 자기네들가 하고 싶지만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수년간 준비하지 않았으면 결국은 옮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한 건데 네. 그것에 뭐 그들에게 주는 효과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인류 역사상에 사실 그 가난해서 망한 나라는 없거든요. 인류 역사상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네. 가난해서 망하지는 않아요. 과거에 뭐 동구권의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어렵고 그랬지만은 알바니아 같은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가난해서 붕괴했다, 가난해서 폭동이 났다 이런 거는 그게 쉽게 벌어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유엔 제재라든지 뭐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EU도 다 제재를 하고 있지만 석유 같은 건 계속 가고 있고 근로자는 아직 해외 파견하고 있고 석탄 수출도 생계 목적이라고는 미라는 것만 증명하면 할 수 있고 그건 네. 중국이 봐주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재라는 게 효과가 쉽게 나타나진 않는다. 미국이 그 바로 코앞에 있는 쿠바를 57년간 제재했는데 결국 항복하지는 않았어요.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들어와서 아유 쿠바하고 이제 대화해보자. 대화를 하니까 한 1년 동안 협상해가지고 정상화했던 거지. 네. 백기 들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쿠바의 대미 무역 의존도는 50%가 넘는 나라였는데 예. 그런데도 항복을 안 하고 50년인데 항복을 안 하는데 우리가 제재에 대한 효과를 너무 단시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거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이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설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다르죠.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이용을 할까요? 전기 품질이 달라요. 네. 그래서 저 기계를 평양에다 갖다 놓고 그 전기를 꽂아도 아마 저거 금방 고장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압이 불안정해서 거기에 걸맞는 트랜슬레이터가 없으면 작동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하루 만에 고장 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홍현익 박사님 의견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난이 원인이 아니라 가난과 가치관의 갈등이 혼합하면 상황이 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2000년 당시의 북한 주민하고 지금 2015년, 16년의 북한 주민은 좀 달라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아무리 막아도 이 손전화가 북한 당국이 돈을 벌기 위해서 들여간 이 손전화가 이미 뭐 200만 대, 300만 대가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전화는 순전히 장사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물가가 얼마야, 환율이 얼마야, 이걸 얘기하다가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가 해서 그러니까 소문의 전파 속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막아도 DVD도 들어가고 USB도 들어가고 뭐 MP3, MP4, MP5가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봤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몇 놈 튀어도 괜찮으니까 밖으로 내보내, 임금을 구하느라고. 그래서 많이 내보냈던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있고 개성공단에서도 계속 퍼져나간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외부 문물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3대 세습을 참아줘야 합니다. 김정은의 능력을 보고 예. 저 지도자는 우리가 죽음으로 옹위하면서 가야 한다. 저 지도자와 우리는 같이 간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괜찮을까요? 저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순전히 경제적인 요인이라면 예. 아마도 꽤 오래 버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른데 물론 북한 내부에서 촉발 요인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외부 세계가 북한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뭐 미국에서도 한마디, 중국도 그런 언행하지 마라.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게 소문을 타고 퍼지게 되거든요. 차라리 이걸 방송으로 보면 덜 불안한데 방송에선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소문에서 소문으로 입에서 입으로 그 파괴력은 누구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네. 문제는 가난함은 사회과학적으로 측정이 되는데 이 심리적인 상황은 이게 측정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폭발력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국제적인 제재나 우리의 제재 이게 과연 북한에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근데 90년대 초반에 미국이 이제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국제적인 제재를 가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의약품이나 식량을 제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5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고 의약품이 없어요. 의약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니까 막 죽어갔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원하는 건 사담 후세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사담 후세인이 90년대 말까지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전부 미국의 제재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기대해야 되는 거는 북한이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고 물자도 이제 중국으로부터 좀 덜 가고 그러니까 네. 주민들이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이 전부 북한 정부를 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기대를 하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도대체 못 살겠다. 이 김정은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이런 여론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90년대 초반의 이라크 상황을 보면 이게 전부 남한 때문이다. 전부 미국 때문이다. 우리는 더 똘똘 뭉쳐야 된다. 우리 지도자를 중심으로 더 뭉쳐야 된다라고 엄청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의 효과는 오히려 남한에 대한 적개심, 외부에 대한 적개심과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게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조사는 안 해봤어요. 근데 90년대 초반에 이라크에선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제가 볼 때는 개성공단을 닫고 외부에서 제재를 가하는 게 반드시 북한의 붕괴를 가져온다기보다는 네.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체제가 더 결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개성공단 같은 게 한 10개 있다면 10년, 20년 내에 북한은 무너질 거라고 거꾸로 봅니다. 지금 김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개성공단 5만 3천 명이 김정은에게 충신들 5만 3천 명을 데려다 놓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근로하면서 대한민국이 훨씬 잘 살고 번영을 누리고 자유롭구나 이걸 5만 3천 명이 우리 편이 생긴 건데 네. 그것이 전국에 10개 정도 있다 그러면은 53만 명에다 가족까지 하면 200만 명 정도 되면 예. 이게 퍼져서 대한민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부강하고 자유롭게 산다. 그러면 거꾸로 그게 북한을 무너뜨리는 게 더 빠르다고 보지. 예. 북한이 지금 이제 어려워가지고 완전 폐쇄 체제로 가가지고 강력한 교육하고 동원하고 천리마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할 때 그래서 과연 더 무너질까? 어느 게 더 빠를까는 사실 그 연구 대상이 아닐까. 그래요.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같은 다 논리가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가치관과 또 섞여 있기 때문에 쉽게 붕괴될 수 있다라는 생각. 쉽진 않겠죠. 쉽진 않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네.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홍현익 박사께서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단기간에는 똘똘 뭉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셨단 말이죠. 근데 현재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 북한의 핵무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미사일도 상당히 잦은 기간에 발사하는 것을 보면 뭔가 결속을 원한다는 생각은 좀 들긴 그렇죠. 합니다. 네, 당연히 네. 당연히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이 위원장이 뭔가 결정을 해서 뭘 쏘고 뭘 개발을 하라고 하고 지시를 하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할 때 첫 번째 청중은 저는 북한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민이 날 믿어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인민의 충성심을 받아야지 하는 것 때문에 그걸 한다. 그러니까 뭐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유엔도 있고 외부 세계도 있지만 네. 그거보다는 자기 인민들한테 지금 충성심을 받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이런 위기가 닥쳤으니 우리가 더 똘똘 뭉쳐야지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사람은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쪽 끝부터 충성심의 끝부터 저 빌어먹을 놈 하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이 범주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정말 조사를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네.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짐작으로 얘기를 하면 단기간에 분명히 그 일시적으로 결속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3일은 굶을 수 있어요, 사람이. 30일, 300일. 피로도는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느 시점이냐가 문제인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지금의 저런 상태가 네. 이게 참 유불리를 따지는 게 사람들을 앞에 놓고 하는 거라서 굉장히 그렇죠. 죄송한 일인데 네. 그러니까 정말 쉽게 판단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으로는 결속할 수도 있고 장기간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제재가 훨씬 더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문제는 과연 그렇다고 강대강 대치를 계속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되느냐에 그게 대한 문제죠. 고민은 좀 있습니다.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될까요? 이게 사실 우리가 남북한 문제를 볼 때 남한과 북한의 상호작용으로만 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세상은 넓고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센 나라들이 많고 네. 그 나라들이 과거에 구한 말엔 우리나라를 병합하기도 했고 우리나라 가지고 서로 38선으로 나누려고도 하고 사실 지금도 38선 갈라진 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하고 소련이 들어오면서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주변 국가들의 한반도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우리 정부는 이게 핵 실험하고 미사일까지 쏘니까 개성공단 전면 중단하고 사드 배치 검토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버텼는데 거꾸로 지금은 우리가 배치를 먼저 하자는 모양새가 그렇게 모양이 나타나고 미국은 뭐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 배치할 필요 없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거꾸로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에 가가지고 강력히 항의하고 그 한반도에서 지금 전쟁을 하자는 거냐. 지금 엊그저께도 전화 통화했잖아요. 존 케리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중국에서는 제가 중국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은 중국에서는 이러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그렇게 걱정 안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걱정들 많이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우리 집 문 앞에서 전쟁이 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남북한 관계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북한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제재를 가하고 응징하는 건 당연한데 그러나 퇴로는 열어놔야 된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합의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가 시작되고 우리는 닥쳤던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우리도 좀 더 유연한 그 퇴로까지도 생각하는 제재 전략을 가야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저는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강대강 정책으로 어쨌든 가기로 그래서 이미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거는 어느 정도 그걸 이쪽으로 간다라는 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얼마 됐다고 지금 그럼 방향 바꿔봐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퇴로를 열어야 되고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건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주변국도 중요한데 주변국이 아무리 중요한들 우리 의견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 주변국들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주변국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걸 따라가야 하지만 이 판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이제 북한하고 대화가 끊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지금 이 판을 새로 짜는 기회를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그리고 주변 강대국은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고, 또 북한에는 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를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는 해야 됩니다. 그 전쟁 직전까지도 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같은 듯 다른 듯한 느낌의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북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